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의견이에요. 사실 아니고 의견. 그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으로 왜곡되면 자존감이 낮다, 부정적이다, 자아관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지행동 심리 치료를 할 때 자존감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은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 대한 믿음이죠. 그건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뿌리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은 고집스러운 부분이라서 이 의견은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후 3년에서 10년까지 성격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자존감이 결정돼서 평생 쭉 간다.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 생기기 쉽고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요. 좀 다른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높다, 낮다의 어떤 높낮이 개념보다 균형이 있다, 균형을 잃었다 하는 그 균형의 상태에 가깝다. 누구나 삶에는 시련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자존감이 높을까? 일단 자존감은 그 삶의 시련을 겪으면서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균형의 상태라고 이해하면 더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불안정해지는 그런 자존감이 보통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힘든 시련이 닥쳐도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꺾이지는 않는 그런 안정감을 가진 것이 아마 자존감이 높다라고 설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뇌는 부정 편향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꽂히거든요.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파악해서 고치고 싶고 안 죽고 싶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보다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 균형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일단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이미 낮아서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성격이 이상하게 이미 만들어져서 그런 거를 못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게 나에 대한 믿음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너무 고집스럽게 꺾여 있기 때문에 끌고 오는 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상의 활동,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계속 균형추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사실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변해요. 10살 되면 성격 형성되고 끝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변하고자 노력하면 뇌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계속 연습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다른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건 위기지만 다음에는 이걸 더 잘해서 좀 더 잘해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도닥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의견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 때문에 이런 행동을 못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거꾸로 그 의견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심리학을 할 때 그런 생각이 감정을 낳고 그런 감정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수동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생각의 행동을 이끌어내지만 행동 자체가 또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서로 쌍방통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이지만 자존감이 높은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은 막 불안정하지만 자존감이 나에 대한 의견이 막 우쭐우쭐 하다가 나중에 또 막 나는 안 돼, 평생 안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아니면 계속 밑에 있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거나 하더라도 균형추를 맞추면서 이제 균형 있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게 반대로 내가 지금 자존감이 높은 상태지만 자존감이 낮은 행동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삶에 어려운 걸 겪으면서 계속 꽃길만 가다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져 있다가 이렇게 꺾였어. 회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행동도 계속 자기 비하하고 막 술만 먹고 이런 식으로 자꾸 악화시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도 행동의 일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생각이 행동을 낳지만 행동 자체가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예를 들면 원장님도 갑자기 뭐 만수르처럼 행동하세요. 막 만수르 옷도 입혀놓고 네. 이랬어요. 그러면 왠지 내가 그 사람 된 것 같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동이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자존감을 높이는 생각과 자존감을 낮추는 생각과 행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도 꽃길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자. 아예 상황이 나쁘지 않도록 그 모든 가시밭길을 쳐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공할 기회를 많이 주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자. 이런 의도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적정량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의 안정, 어떤 회복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이럴 때 좀 잘 어려워하는 것 같고 이거 좀 잘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보다 한 10% 더 도전해보자. 갑자기 90%가 아니라 10% 조금 해보자. 지금 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지하철을 누가 없으면 못 타는데 같이 간 사람이 옆에는 아니지만 저 멀리 떨어졌을 때 내가 혼자 탈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도전의 복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라,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규칙이라고 해요. 내가 마음의 뿌리가 있어요. 마음의 뿌리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고 또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가 잡고 있다 했을 때 마음의 뿌리에서 기둥들이 자라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니까 나 무능하니까 나를 좀 보호하자. 그래서 나와 사람, 세상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잡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세세한 그런 개념들이 자라나요. 그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정의를 하는 거죠. 뭐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다. 상사는 이것이다. 1등이 아니면 뭐 나고자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아니면 돈이면 다 된다. 그건 돈에 대한 신념이 되겠죠. 응당 이러하다 하는 신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삶의 규칙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결코 이걸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떤 삶의 규칙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삶의 규칙이 굉장히 경직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삶의 규칙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항상 1등을 해야 된다 아니라 뭐 어쩔 때는 2등 할 때도 있고 10등을 할 때도 있다 하고 좀 유연한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해지지 않는 거네요. 그렇다고 결코 절대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상황 속에서 나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좀 다르게 행동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그쵸, 것도 맞아요. 네. 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신념은 1등이 아니면 나고자다. 그러면 규칙이 뭐가 되겠어요? 1등을 해야지 된다. 결코 나는 1등 아닌 걸 하면 안 돼. 나는 항상 1등을 해야 돼. 이런 게 되겠죠.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이클과 우울하게 만드는 사이클을 동시에 돌려요. 어떤 위기 상황 있잖아요. 나 1등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떤 감정 들죠? 불안감이 들죠. 그렇죠. 예. 아직 일어나지 못한 미래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 걱정하면 불안해져요. 불안할 때 행동하겠죠. 그러면은 나 이미 1등 안 했어. 이번에 2등 했어. 아니면 공동 1등 했어. 이미 그렇게 됐어. 지나갔어. 계속 곱씹어요. 그 상황을. 그러면서 자기를 공격해요. 나 못났어. 나 나고자야. 일단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떤 작은 자극에도 자기 마음의 뿌리까지 바로 직행해요. 고속열차 타고. 바로 자기 공격. 나는 이런 애야. 자기의 성격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막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면 어떤 감정 들까요? 상실감, 뭐 우울, 뭐 좌절 이런 약간 우울 계열의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또 행동도 뭐 사람들 안 만나고 문 잠그고 뭐 다른 애들 소셜 미디어 막 보고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규칙이 필요하긴 해요. 누구나 네. 규칙이 있어요. 저도 규칙이 있고 뭐 그런 규칙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그게 강경하게 되면 규칙을 깰까봐 불안하고 또 이미 깼다고 생각하면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과 우울을 막 왔다 갔다 계속 하죠. 그렇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어떤 삶의 규칙인데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잖아요. 그걸 좀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뭘 하냐면 행동 실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규칙을 일부러 깨서 안정감을 주는 행동들을 일부러 버려요. 네. 줄이거나 버려요. 삶의 규칙을 깨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 경험해 봐야 돼요. 직접 몸으로 배워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많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이나 그렇게 실망을 하거나 좌절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일단 마음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나서 오답노트라는 걸 제가 10장에 수록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다시 바라보고 내 생각도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틀려도 돼요. 예. 그 생각이 틀린 것이 내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실망했을 때 우리 어떤 생각해요? 실망했을 때 굉장히 슬픈 느낌이 들고 나는 못난 사람이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 보면은 잘하는 거 있는데 굉장히 확대 해석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들을 쭉 적어봐요. 이런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드는데 그 감정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 쫙 적어봐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생각 포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은 막 열이 왔다가 빠졌다가 치고 빠지고 막 빨리. 어지럽히고 말 안 듣는 애 같아요. 생각의 속성 자체가. 예.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뇌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다 적어봐요. 맞다, 틀리다. 떠오르는 대로 그렇죠. 일단 적어봐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은 안 적어도 되죠. 내가 화가 80% 났다. 이거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시그널이 왔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나한테 상처를 주는 생각이 무엇이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실명만 주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생각을 한번 골라서 한번 다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이 타당한가? 사실은 내가 쓸모 있었던 적도 많다. 내가 잘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고 나의 트랙 레코드를 보니까 괜찮은 면도 꽤 많은 것 같다. 알고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실패하고 실수한 거다. 국한시킬 수 있어요. 또 어떤 걸 살펴보냐면 이제 오답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5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타당성도 살펴보고 또 효용성도 살펴봐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문제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 시험에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진실이라고 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자꾸 괴롭고 우울하고 자꾸 자기 공격하게 되고 행동도 막 회피하고 은둔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아서 그 생각 때문에 나를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썼다. 그럼 200만 원짜리 생각인 거죠. 이렇게 비용적으로 산출해보는 것도 수치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군요. 일단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들에 빠진다는 거죠. 다른 거 하나는 조감도라고 이렇게 멀리서 새가 돼서 보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쓸모없었고 모든 것에 쓸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근데 쫙 거리를 두면 실은 뭐예요? 멀리서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한다. 사실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 해가는 건 소질이 있고 또 잘했을 때도 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나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잘 한 적 있는데 이런 트랙 레코드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런 5가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들을 바라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 기존에 나는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대안이 더 나을까?
나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필요한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건 뭐냐면 균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에이스 활동이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 해야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져요. 의미 있는 게 뭘까요? 나의 강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행동? 네, 일단 그렇게 하면 성취감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감, 유대감이나 뭐 소속감, 또 어떤 즐거움 이런 세 가지가 골고루 섭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게 사실 어떤 게 의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일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고 집에 앉아서 의미, 관심법 막 이렇게 쓰면 안 나와요. 뭐 문화센터도 가보고 뭐 인턴십도 해보고 뭐 봉사활동도 해보고 해봐야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골고루 섭취를 좀 해주시고요. 이 활동을 했을 때 내가 achievement, 성취감은 얼마나 느꼈느냐, 유대감은 얼마나 느꼈느냐 한번 리뷰를 해보거든요. 즐거움은 얼마나 느꼈느냐.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술 막 많이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난 즐겁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걸 해서 보람되고 뭔가 심취할 수 있는 활동. 내가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지 않아도 예를 들면 내가 막 목공을 해서 빠져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좀 좋더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뭐 취미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미니카라고 조립하는 그런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20년 만에 조립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다 완성을 시켰는데 그때 저는 좀 성취감을 느꼈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써봐요. 아이디어를 먼저 얻어야겠죠. 브레인스토밍 해서 다 써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걸 느끼더라. 이렇게 하고 또 할 때 리뷰를 할 때 자신한테 긍정적이고 다정한 말을 해주는 건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한창 유행했잖아요. 나 자신에게 뭐 좋은 말 해주자. 그래서 거울 보고 나는 전지현이다. 나는 전지현이다. 기분 안 좋아져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지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기분 더 안 좋아요. 네. 왜 그럴까요? 난 지금 안 행복하니까.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납득을 못해요. 이게 거울을 봤는데 분명히 아닌데 어쩌라고. 그럼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 극장에 갔는데 누가 길을 물어서 가르쳐줬다. 원래는 내가 좀 대인공포증에서 말 못했는데 좀 할 수 있었어요. 나의 주관적인 기준에서 내가 좀 성취하고 좀 좋았던 거죠. 두 번째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냐.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그러니까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나도 사교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갑자기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걸 했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란 의미이다.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있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납득하기 힘들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진정성 없고 그렇죠. 지금 일련의 그런 행동을 꾸준히 내 삶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좀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낮아진 자존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적인 상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마음 다이어리를 할 때도 요새 아이들 마음 읽어준다 상대방 공감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공감이라고 해서 감정 같이 휩쓸리고 그 사람 동의 다 해줘야 되고 생각 동의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다이어리를 할 때도 내 그때 감정이 어땠니? 이렇잖아요.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적을 수도 있지만 직접 말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애들한테 하는 것도 그래 화 많이 났구나. 나 스스로 나랑 대화를 하는 거네요. 예, 그랬구나를 해주면 돼요. 그냥 그게 힘들면 그랬구나. 그때 진짜 화났구나.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없고 화났어. 그랬어.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구나. 감정을 인정해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자신한테도. 마음 대리를 쓸 때도. 그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감정에 일단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날뛰는 뇌를 조금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 단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망. 이거는
감정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 상황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어떤 생각, 판단의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이 내 기대랑 뭐 매치가 안 돼. 이런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 자체를 그대로 퓨어하게 나타내는 단어는 좀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직접적인 경험이라서. 그래서 감정적인 경험 자체를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고와 관련됐잖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사고의 그릇에 일단 담아주는 거예요. 일단 100% 막 화나는데 갑자기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날뛰는 우리 뇌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약간 자리 앉혀주는 역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옮겨진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자존감이 좀 균형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런 보살핌을 받았던 적 있을 거예요. 그때 몸의 느낌. 그런 것들도 한번 상기시켜보고 내가 남한테 이런 보살핌을 주는 거, 그런 행동, 그 줄 때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경험을 같이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좀 더 자애로운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이미 낮아졌고 그것은 성격이고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기 쉬워요. 내가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이미 망쳐버린 인생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아요. 예.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우리는 태생에 대해서는 전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어져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비록 나의 선택권이 이렇게 좁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해나가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안젤라 센 선생님을 모시고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자존감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